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0년 뒤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추경을 강조하면서 세수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자금 출처 조사와 증여세 세무 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엄청난 세금 폭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와 판례,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가족 간 차입 또는 증여와 같은 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 리스크를 세무사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절세 설계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새 정부가 들어섰죠. 어느덧 한 달여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중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죠. 현 정부가 추경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 경정 10조, 이렇게 30.5조 원의 추경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풀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세수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자금 출처 조사와 증여세 세무조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꼭 추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요즘 몇 년 전, 길게는 10년 전에 일어난 거래를 가지고 특히 가족 간 거래, 무이자 대출, 저가 양도,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을 이유로 국세청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냥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세법에는 자금의 무상대여, 즉 이자 없는 대여에 대해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무상 제공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해볼게요. 무이자 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론 시가이율 2025년 기준 4.6%로 환산한 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그 이자 상당액만큼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다만 이렇게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시가인 4.6%의 이자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세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충 차용증 쓰고 2억 정도 무이자로 빌려준 걸로 해서 주면 되겠지. 뭐 금액이 몇십억 이렇게 큰 것도 아니니까 별일 없겠지. 나중에 갚는다고 써놨으니까 괜찮겠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갔던 가족 간 거래들이 요즘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 결과로요, 증여세가 추징되게 되면 원래 냈어야 했던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증여세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그동안 신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서 연 8% 이자로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떼어갑니다. 보통 세무조사는 행위가 있은 지 수년이 지난 후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세금 폭탄,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냥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죠. 하지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조사 가능성을 명확히 높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자녀들이 가장 큰 돈이 필요한 집을 살 때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용금 항목에 가족으로부터 차용으로 적어서 신고를 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일회 거래로 분류해 정밀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족 간 차용은 국세청이 민감하게 보는 걸까요? 첫 번째, 증여 회피 수단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환할 생각도 없으면서 형식만 차용증을 만들어 위장 증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죠.
두 번째, 이자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땐 2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가 많고, 암암리의 계약서상 명시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자 미지급 형태는 실질이 증여일 확률이 크므로 그만큼 증여세 추징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자금을 빌리는 자녀는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데 수억 원을 그냥 빌렸다고 주장하면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여세를 추징할 확률이 높은 세금을 걷어야 할 때 제일 건들기 좋은 거래 형태라는 겁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면 국세청이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세부 조건을 알아야겠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정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국세청은 납세자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 신고 상황 등을 분석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혐의점이 발견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근데 국세청은 우리의 대부분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과세 자료 및 신고 자료,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국세 통합 시스템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PCI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PCI 시스템이란 여러분이 어떤 경제활동, 예를 들어 자산 취득이나 채무 변제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축적된 소득 자료, 재산 상황, 소비 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의 평생 신고된 소득이 1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족한 자금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크므로 이 사람의 전산상 거래 내역 등을 살펴봐 탐법 증여 정황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혐의가 있다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 추정 원칙에 따라 여러분이 증여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상대방인 국세청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세무조사가 여러분이 행위를 한 시점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증여세의 부가제척 기한은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 포탈한 경우엔 15년까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란 고의로 허위 차용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명의신탁, 허위기재 등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10년, 사기 그 밖의 행위로 볼 경우 15년 전에 일어난 일도 지금 와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고, 증여세 추징 시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 외에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5억 원 빌려주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용금 표기했던 경우입니다. 당사자간 차용증만 있었고요. 차용기간은 10년, 이자는 없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었고요. 실제 원금에 대한 상환은 5년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하여도 증여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납세자는 2.17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나머지 3,300만 원만 증여인데 증여재산 공제, 자녀 공제 5천만 원으로 증여세 납부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세무조사 나왔어도 세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먼저 차용증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또 차용기간이 10년으로 터무니없게
상환 기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상환 의지가 없으므로 실제 상환 의지가 있을 거라 인정받지 못했죠. 아마 이분들도 당시엔 2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증 써도 증여세 안 나오니까 2억을 빼면 나머지 3천만 원 정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대여라는 행위는 전부 부인되었고요. 2.5억을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모아 증여세, 전액 부과, 거기에 더해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연 8%로 5년치 계산해서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죠.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별일 없겠지 생각하시고 대범하게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나중에 상상도 못할 증여세 과세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렇게 거래들을 단순한 가족 간 도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자금 흐름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 대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2억까진 괜찮댔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세 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사리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에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거 조사하면 2.5억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이미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실제 상환도 전혀 없고 소득도 없으니 세무조사하면 거의 100% 확률로 추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조사해봤자 실익이 없겠네. 조사해봤자 힘만 빼겠어. 라는 생각을 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차라리 증여 5천 받은 걸로 증여세 공제 5천만 원 적용해서 세금 없이 증여세 신고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둔 뒤 나머지 2억을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하고 5년 분할 상환 구조로 쪄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일정 금액은 꾸준히 상환해야겠죠.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안 나왔을 겁니다. 이 2.5억이 전부 실제 증여라 할지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이 케이스를 조사해봤자 실제로 추징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더 확실한 다른 조사 대상자를 찾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2억 무이자 차용, 5천 증여세 신고한 사람보다 2.5억 무이자 차용한 사람을 조사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정상적인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정증서화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이자 지급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절대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자 소득세 신고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구조입니다. 셋째, 대출금 일부는 1년 내 일부라도 상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만기 일시 상환은 거의 인정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환 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될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넷째, 아예 증여로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성인 자녀 부모 각 1인당 10년, 5천만 원, 부모 양쪽에서 증여하면 1억 원까지 증여 공제 가능하므로 이 범인의 자금은 차용증 없이도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을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어떻게 증여 또는 대여할지 고민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자녀가 집을 살 때의 경우 주택 계약과 증여 사이의 시차가 너무 짧으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사전 증여로 간주되므로 최소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어려울 때 자금을 도와주는 것은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 없죠? 세금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구조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뜩이나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자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족 간의 자금 설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합니다. 5년 뒤, 10년 뒤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로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다면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자녀의 자산 설계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